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이성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컨텐츠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방안인데요. 주로 OTT 컨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김학민 PD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디테일을 덜어내고 서사를 강화하는 본질로 가자. 그래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발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OTT 콘텐츠 불법 유통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사실 불법 유통 얘기를 저희가 하루 이틀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하필이면 문제인가? 그러니까 OTT여서 문제고 콘텐츠여서 문제인 거죠.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 비중이 보시면 2022년과 23년 대비 24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한류가 커져서 늘어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불법 유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류 콘텐츠가 활용도가 높아진 거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피해는 더 커지는 상황인 거고요. 스트리밍 링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외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링크로 VOD를 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사실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합니다. 과거에 뭐 토렌트라든가 다른 방식들이었으면 오히려 해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훨씬 복잡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도박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컨텐츠를 누군가가 조금 더 싸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문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OTT한테 이 문제가 왜 더 문제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OTT 시대가 되고 나서 이 불법 유통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VOD를 보는 행위는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그 VOD를 보는 접속권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OTT한테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수익을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특히 더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건 최근에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OTT의 경쟁 중에서 스포츠를 중심으로 경쟁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의 가능성을 막아버릴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경제 위기 이런 거랑 연결될 수도 있지만 OTT 이용자들의 지불 의사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유통을 만약에 방치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OTT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 유통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한국 콘텐츠가 안 들어가던 나라 사람들이 팬이 돼서 콘텐츠를 보고 나중에 돈 내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거 OTT 시절 전이고요. 지금은 불법 유통이 확대되면 콘텐츠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된 가치를 받지 못하니까 현지에서 콘텐츠를 안 사고 그러면 불법 유통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불법 유통된 콘텐츠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권리자가 없으면 그 권리자가 신고를 해줘야 침해 대응이 되는데 그걸 신고해줄 권리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방치하다 보면 계속해서 누적돼서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럼 어떤 정도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기 다 이제 블러 처리했습니다. 이게 홍보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땡땡 TV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데들이 제일 큰 특징이 텔레그램의 대피소라는 거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하면 다음 주소가 늘 있어요. 그래서 차단되면 이거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계속 대안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접속이 너무 쉬우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좀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막는데 이걸 내가 왜 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 보시면 그 뭐 이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전히 접속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정보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들의 주요 수익원이 불법 도박 광고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뭐 어떤 나라에서 여러 범죄 이슈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범죄 조직들과 범죄 수익들이 연결될 고리가 바로 이 불법 유통 사이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걸 좀 눈여겨 보는 게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2022, 3, 4에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청소년 도박과 관련돼서 관련 기관들은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관련이 없을까? 물론 문자를 통해서 접속했다라는 것이 좀 어린 연령대는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만 돼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했던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과연 저렇게 늘어난 도박 중독과 관련된 치유 상담 서비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 됐으니까 치유 상담을 받는 거죠. 저게 과연 이 불법 유통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도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과거와 같은 낭만적으로 볼 수 없다. 조직화되었고 기업화되었고 그것이 불법 수익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들이 여러 합법 서비스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대응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대응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했어?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불법유통 범부처 대책들이 나왔고요. 그 대책을 열심히 실행을 해와서 접속 차단해왔고, 접속 차단 잘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했고요.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범죄자 검거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누누TV 유명했잖아요. 근데 누누TV 운영자가 받은 추징금이 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억 원 이상은 벌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는데 7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크게 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형량이 너무 낮고 우리가 추징 금액도 너무 낮은 문제고, 심지어 이 추징 금액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민사로 갔을 때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왔다라는 거고요.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의 이제 범죄 조직과 사이트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공조 수사를 하기 위한 노력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잘 해왔었고요. 이거 덕분에 그래도 불법 IPTV 쪽은 좀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검거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고요. 그 뭐 해외 기관들과 협력해서 현지에서 차단을 해달라는 대응들도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니까 모니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왔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모니터를 하고 싶거나 침해 대응을 하고 싶을 거에 대해서 바우처도 주고, 뭐 해외 권리가 이제 출원되어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지원은 해왔고요. 민간에서도 대응을 해왔습니다. 영상 저작권 보호 협의체도 구성했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에이스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연합체에도 가입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불법 유통 대응팀 피콕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리포트도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응들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저들은 더 끈질기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 끈질기게 계속해서 진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일단 차단이 어렵습니다. 뭐 우회 접속 아까 대피소 말씀드렸죠. 그리고 처벌이 크지 않은 거 말씀드렸고요. 국제 공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법 도박 광고와 같은 돈을 끊어야 되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 범죄화된 불법 유통 조직들은 이 행위를 계속 이어나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릴 것들은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많은 노력들은 이미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 해야 될까라는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차단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정적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하나가 문제가 되면 열심히 논의해서 그 사이트를 차단해요. 그러면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이미 다음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에서는 주로 실시간 차단이나 이제 모색적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동적 차단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련 사이트 주소들을 말하자면 하나의 결정으로 지속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모색적 접근 차단이고요. 실시간 차단은 이럴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차단 결정을 내려놓고 관련된 일이 벌어지면 따라다니면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차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훨씬 더 동적인 방식으로 차단을 하는 것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럼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에이스라고 하는 조직을 말씀드렸는데 이들도 계속 리포트를 냅니다. 차단을 해야 실제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단해서 그 불법 접속이 줄어든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 좀 눈여겨보실 거. 저기서 저렇게 파란색으로 실제로 성과가 난 지역들 중에서 다이나믹, 그러니까 동적 차단을 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적 차단을 넘어서 동적 차단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가능하냐? 실제로 한국에서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동적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참고하면 우리의 저작권법을 저렇게 고치면 이제 저 법을 근거로 우리가 차단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과잉 차단으로 갈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유럽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논의를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명하게 어떻게 접속 차단을 결정했고 실제로 어떤 시행을 했는지가 정보가 잘 공개되고 그것에 대해서 과잉 차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면 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와 같은 제도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말도 안 되는 민원으로 차단이 됐을 때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공적인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자들을 미리 정해놓고 이들의 논의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빨리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짜볼 수는 있을 거다. 이것이 이미 EU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돈입니다. 돈인데 사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이제 광고비를 안 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직접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광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접 받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 프로그래매틱 광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광고주는 내 광고가 거기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있었던 애드센스 이런 데서 광고를 이제 띄워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불법 광고주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광고 관련된 생태계 모든 이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2010년대 중반 정도에 많이 논의는 됐었고요. 이미 한국에서도 좀 논의가 됐던 건데, 예를 들면 침해 사이트에는 광고하지 맙시다. 그럼 어떤 침해 사이트들이 말하자면 당신의 브랜드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당신 광고주들 여기다 광고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공유하는 행위들이 좀 있었습니다. EU에서 주로,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업계에서도 참여하겠다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그래도 적어도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이런 사이트로 광고비가 흘러가지 않도록은 했다라는 결과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2015년에 한 번 했고 2022년에 한 번 했어요. 근데 15년에는 조금 세게 했고 22년에는 조금 애매하게 했습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해서 설마 성과가 있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 저 사이트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계속 공지하고 그것을 협조를 얻고 하는 일은 민간에서 하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코바코와 같이 광고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이런 일을 좀 전담해서 조금 더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하면서 광고 관련 생태계에 이것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했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끈질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법적 대응 강화는 예를 들면 이것도 좀 말하자면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침해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규정한다면 훨씬 더 말하자면 광고 집행에 더 조심하게 될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불법 광고, 그러니까 도박 광고 하고 있는 그 광고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행위도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많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광고를 끊어야 이것이 근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제 말하자면 적발이 됐었고 검거를 한다면 결국은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산업재산권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 금액도 5배 늘렸습니다. 근데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직 이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작권에서도 해외에서 심지어 중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여기는 뭐 사실 산업재산권 저작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도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민간이 강화하는 영역과 공공이 강화하는 영역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본 게 네이버 웹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스라는 곳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네이버 웹툰만 한 게 아니고요. 파키스탄에서도 가입했고 말레이시아의 IPTV 사업자인 아스트로도 최근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공조를 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게 북미 중심이나 유럽 중심도 아니고 아시아의 주요 미디어 사업자들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이 민간의 공조라는 것은 권리자들의 협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부나 공공 영역과 대응할 때도 훨씬 중요한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도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작권 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의 협의들,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화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자국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우리가 맞춰서 대응하면서 옛날에 쟤네 안 해줬어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이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앞에 지금 분이 제가 엄청 빨리 하라고 분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구마구 달렸는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 왜 불법 유통이 문제냐? OTT 시대라서 문제고요. 아직도 왜 문제냐? 그들이 진화해서 문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끈질기게 진화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유통을 막으면 드디어 사업할 만 하잖아요. 그럼 해외 권리자가 생겨요. 우리 콘텐츠가 팔려요. 그러면
합법 경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합법 경로로 콘텐츠를 봐요. 그리고 거기 해외에 권리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침해 대응을 해주면 그것이 선순환이 돼서 결국은 이것은 단순히 범죄를 막자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 그리고 한국의 OTT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선결 조건, 그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이란 겁니다. 사실 불법 유통 대응이 굉장히 힘 많이 들고 뭐 저도 자료 계속 찾아보면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 뭐 제작 지원 이런 여러 정책적인 투자도 있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적인 기여를 더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K 콘텐츠와 OTT의 글로벌 확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